1789년 7월 14일 아침, 파리의 어느 빵집 앞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그 줄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바스티유 감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빵 대신 돌과 쇠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빵을 사려던 사람들이 어떻게 감옥 앞에 모이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그날 하루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걸린 아주 긴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80년대 중반,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땅은 영주의 것이었고 농부들은 그 땅에서 일하며 수확의 일부를 영주에게 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교회에도 바쳤고 왕에게도 바쳤습니다. 세금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렇게 남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빵을 먹을 수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787년부터 날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봄은 유난히 춥고 비가 지나치게 많이 왔습니다. 씨앗이 썩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 밀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거둔 것은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788년 겨울은 유럽 전체가 얼어붙었다고 할 만큼 혹독했습니다. 강이 얼고 물레방아가 멈추었습니다. 밀가루를 만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침내 1789년 봄, 빵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2배, 3배가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입은 그대로인데 빵값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제 파리의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수시설이 부족했고 사람들은 창문 밖으로 오물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대부분을 일하는 데 썼습니다.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요. 목수도 있었고 재봉사도 있었고 짐꾼도 있었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아 그 돈으로 빵을 샀습니다. 다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빵만 있으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789년 봄, 그 일당으로는 빵을 충분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빵을 사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는 날들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빵 한두 조각이 전부인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었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달랠 방법이 없었습니다. 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어떤 시간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루이 16세는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고 사냥을 즐겼습니다. 오후에는 자물쇠를 만드는 취미 생활을 했고 저녁에는 만찬을 했습니다. 고기와 와인이 올라왔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작은 궁전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드레스 이야기, 보석 이야기, 사교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파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이 전혀 몰랐을까요?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멀리 있었고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왕에게도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왕실은 심각한 돈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미국 독립전쟁을 도와주느라 막대한 비용을 썼으며 베르사유 궁전을 유지하는 데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왕은 재무장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재무장관들은 말했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과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금은 농민들이, 도시 노동자들이 냈습니다. 그들에게서 더 거둘 수 있을까요? 이미 그들은 빵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요. 재무장관 가운데 한 명이 제안합니다. 귀족들에게도 세금을 걷자. 왕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귀족들의 반대는 강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이 땅을 지배해왔다. 우리는 특권이 있다.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왕은 쉽게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결정을 내립니다. 산부회를 소집하겠다고요. 산부회는 형직자, 귀족, 평민 대표가 모여 왕국의 문제를 논의하던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것이 1614년, 무려 175년 만에 소집이었습니다. 1789년 5월 산부회가 열립니다. 베르사유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직자 대표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귀족 대표들은 칼을 차고 평민 대표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만 평민 대표라고 해서 농부나 노동자가 직접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 의사, 상인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말을 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을 대표해왔습니다. 빵을 못 먹는 사람들, 세금에 짓눌린 사람들을 대신해요. 회의가 시작되자 첫 번째 문제는 투표 방식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신분별로 한 표씩이었습니다. 성직자 한 표, 귀족 한 표, 평민 한 표. 이렇게 하면 성직자와 귀족이 손을 잡는 순간 평민은 항상 졌습니다. 평민 대표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요. 대표수가 가장 많은데 왜 한 표만 가지느냐고요. 머리수대로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왕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6월 평민 대표들은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끼리 회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국민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국민의회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테니스 코트로 향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실내 테니스장에 모인 그들은 맹세합니다. 헌법을 만들 때까지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반란이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스스로를 의회라고 선언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다시 파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리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유에서 평민 대표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 왕이 화가 났다. 군대가 움직인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빵집 앞에 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도 빵이 떨어지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폭동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빵집에 쳐들어가 빵을 훔쳤고 군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몇 명은 잡혀갔습니다. 7월 초 왕이 움직입니다. 평민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개혁을 시도하던 재무장관을 해고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리로 불러들입니다. 외국 용병들까지 들어옵니다. 파리 사람들은 이제 확신합니다. 왕이 자신들을 진압하려 한다고요. 7월 12일 일요일 팔레 루아엘의 정원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젊은 변호사 카미오 데몰랭의 의자 위에 올라 외칩니다. 무기를 들자고 우리를 지키자고요. 사람들은 박수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7월 13일 파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무기를 찾아다닙니다. 무기고를 털고 총을 찾고 칼을 찾고 쇠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종이 울렸고 사람들은 계속 모였습니다. 시청으로 가서 무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당국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화요일 아침부터 파리는 소란스러웠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넘쳤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바스티유에 화약이 있다. 바스티유는 요새였고 감옥이었습니다. 높은 벽과 대포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협상을 하려 했습니다. 총은 있는데 화약이 없었으니까요. 화약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총독은 거절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긴장이 높아집니다. 누군가 다리를 내렸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총독은 발포를 명령합니다. 군인들이 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흐르고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근위대 일부가 합류합니다. 원래 왕을 지키던 군인들이지만 그들도 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었고 빵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대포를 가져왔고 바스티유를 향해 포격을 시작합니다. 결국 총독은 항복합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죄수들을 풀어줍니다. 7명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화약을 찾았고 총독을 끌고 나옵니다. 거리에서 벌어진 일을 정확히 모두 기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죽은 사람이 있었고 피 흘린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총독은 시청으로 끌려가던 중 공격을 당해 쓰러졌고 사람들은 그의 머리를 잘라 창끝에 꽂아 들고 다녔습니다. 축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소리쳤고 노래했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베르사유에서 누군가 왕을 깨웠습니다. 왕은 잠들어 있었고 신하는 말했습니다. 폐하, 파리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폭동이라고? 신하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폐하. 혁명입니다. 그 말이 정확했는지 그 순간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은 대개 나중에 붙는 것이니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저 혼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시작했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배고팠고 화가 났고 무서웠고 그래서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파리는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고 빵값도 여전히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뭔가가 바뀐 느낌이 있었습니다. 왕의 군대가 물러났고 파리는 파리 사람들의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치 이야기를요. 예전에는 누가 들을까봐 속삭이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카페와 광장, 길모퉁이에서 큰 소리로 오갔습니다. 베르사유에서는 귀족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몰래 마차에 짐을 싣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프랑스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왕은 여전히 베르사유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보고를 올려도 왕은 고개를 끄덕일 뿐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8월 농촌에서도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농민들은 영주의 성을 습격하고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그 문서에는 농민들이 영주에게 바쳐야 할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금, 소장료, 각종 의무들, 문서가 타면 빚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영주들은 도망쳤고 곳곳에서 유혈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이 그만큼 분노하고 있었으니까. 국민의회는 이제 정말 의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8월 4일 밤 한 귀족 대표가 일어나 말합니다. 나는 내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귀족들도 뒤따라 말합니다. 나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날 밤 적어도 종이 위에서는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봉건제가 끝났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수백 년 이어진 것들이 하룻밤 사이 사라진 것이었으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즉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파리 사람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선언은 아름다웠지만 빵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0월 파리에 또 소문이 돕니다. 베르사유에서 연회가 열렸고 고기와 와인이 넘쳤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우리는 빵도 없는데요. 10월 5일 아침 시장의 여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빵을 팔던 여자들, 생선을 팔던 여자들, 과일을 팔던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걷기 시작합니다. 베르사유로요. 왕을 만나 빵을 달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가 내렸고 길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수천 명이 베르사유에 도착합니다. 궁전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빵을 달라고, 왕을 내놓으라고요. 왕은 나와 대표 몇 명을 만나고 약속합니다. 파리에 빵을 보내겠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궁전 앞에 머물며 불을 피우고 노래하고 기다립니다. 다음날 아침 일부 사람들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 충돌이 벌어졌고 피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왕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겨우 도망쳐 왕의 방으로 피합니다. 왕과 왕비는 발코니에 나와 사람들 앞에 섭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파리로 갑시다. 우리와 함께 파리로 갑시다. 그날 오후 이상한 행렬이 파리로 향합니다. 맨 앞에는 여자들이 빵을 머리에 이고 있었고 그 뒤로 왕의 마차가 뒤따랐습니다. 왕과 왕비와 아이들이 그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천 명이 노래하며 따라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행진처럼 보였겠지만 왕에게는 포로의 행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이제 파리에 머물게 됩니다. 베르사유가 아니라 튀르리 궁전에서요. 왕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예전과 같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파리 사람들의 눈 아래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국민의회는 계속 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준비하며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교회 땅을 몰수하고 팔아서 국가빚을 갚으려 했고 귀족 자기를 없앴습니다. 모두가 시민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 남았습니다. 빵값은 여전히 비쌌고 일자리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이 뭘 바꿨습니까?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1791년 6월 왕이 도망칩니다. 밤에 몰래 변장해 가족과 함께 국경으로 향합니다. 오스트리아로 가려 했습니다. 왕비의 가족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 왕을 알아봅니다. 왕은 붙잡혀 파리로 끌려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죄수처럼요. 파리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버리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왕은 필요 없습니다. 공화국을 만듭시다. 그러나 의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를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프랑스는 늘 왕이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들은 왕에게 다시 한번 희위를 주기로 합니다. 대신 왕의 권한은 크게 줄어듭니다. 헌법을 받아들여야 했고 입헌 군주제가 됩니다. 1792년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의 전쟁을 선포하고 프로이센도 합류합니다. 유럽의 왕들은 프랑스 혁명에 두려웠습니다. 혁명이 자기 나라로 번질까 봐요. 그들은 프랑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루이 16세를 구하겠다고 하면서요. 프랑스는 전쟁 준비를 합니다. 자원병을 모집하고 새 군대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조국을 지키겠다고, 혁명을 지키겠다고요. 그러나 전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군은 훈련이 부족했고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초기 전투에서 패배하며 적군이 프랑스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파리에는 공포가 퍼집니다. 적군이 온다. 그들이 파리를 점령하면 혁명은 끝난다. 우리는 처벌받는다. 그리고 공포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배신했을까? 누가 적과 내통하고 있을까? 8월 10일 파리 사람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틸르리 궁전이 습격당하고 왕은 끌려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왕은 감옥에 갇히고 왕정은 사실상 멈춥니다. 새로운 의회인 국민공회가 세워질 준비를 합니다. 프랑스는 공화국이 되려 했습니다. 9월 파리에서는 참혹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립니다. 감옥의 죄수들이 탈옥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으로 몰려가 죄수들을 끌어냈고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죽이는 일이 이어집니다. 며칠 동안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도 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혁명과 무관한 평범한 죄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성이 아니라 공포가 사람들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국민공회가 소집되며 새로운 지도자들이 떠오릅니다. 당통, 로베스피에르, 마라. 그들은 말을 잘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공화국이 선포되고 왕정은 끝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이 열립니다.
루이 16세는 반역죄로 기소됩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적과 내통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왕은 자신이 프랑스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왕이 외국 군주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드러납니다. 혁명을 막아달라고 부탁한 흔적들입니다.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유죄냐 무죄냐. 결과는 압도적으로 유죄였습니다. 그 다음은 형벌이었습니다. 추방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 처벌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주 근소한 차이로 사형이 결정됩니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는 처형됩니다. 단두대에서요. 단두대는 빠르고 확실하며 평등하게 사람을 죽인다고 여겨진 기계였습니다. 과거에는 귀족은 칼로, 평민은 교수형으로 죽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죽음의 평등이었습니다. 왕의 죽음은 유럽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두려워합니다. 프랑스에서 왕을 죽였다. 그들은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프랑스는 유럽 전체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서부지방 방대에서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왕당파였고 가톨릭 신자였으며 혁명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믿었습니다. 프랑스는 밖으로는 외국군, 안으로는 반란군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공회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공안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로베스피에르가 중심에 섭니다. 공안위원회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포가 필요하다. 적을 없애야 한다고요. 문제는 그 적의 기준이 점점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왕당파, 외국의 스파이, 투기꾼, 부패한 관리, 그리고 혁명에 충분히 열정적이지 않다고 의심받는 사람들까지요. 세포가 시작됩니다. 수상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나 수상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고발하면 수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말과 표정을 조심하게 됩니다. 무엇을 믿는지, 어디에 동의하는지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재판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혁명재판소가 만들어지고 재판은 빨라집니다. 변호는 어려워지고 유죄 판결은 늘어나며 형벌은 점점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단두대는 매일 작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족들이, 왕당파들이 죽습니다. 다음에는 온건파가, 다음에는 급진파가 죽습니다. 당통도 죽습니다. 그는 공포를 멈추자고 했지만 그 말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말합니다. 혁명은 미덕 위에 서야 한다고, 부패와 약함을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는 완벽한 공화국을 꿈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지키는 방식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1794년 여름 공포는 절정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로베스피에르를 향합니다. 국민공회 의원들도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결심합니다. 로베스피에르를 멈춰야 한다. 1794년 7월 27일 공회에서 로베스피에르는 고발됩니다. 그는 변호하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체포되고 지지자들이 모였으나 밤이 되자 군대가 움직입니다. 충돌이 있었고 로베스피에르는 부상을 입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단두대로 향합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을 보냈던 그곳으로요. 그리고 그의 시대는 끝납니다. 공포정치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합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프랑스는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피가 흘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혁명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이뤘는지 누구도 단순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프랑스는 점차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장군들이 나타나고 그중 한 명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그는 승리로 영웅이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강한 지도자와 안정을 원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그 틈을 봅니다. 1799년 나폴레옹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스스로 제한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가 됩니다. 왕을 무너뜨린 혁명은 결국 또 다른 강한 권력을 불러온 셈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흘러갑니다. 프랑스 혁명은 대략 10년을 지나왔습니다. 1789년부터 1799년까지요. 그 10년 동안 프랑스는 왕국에서 입헌 군주제로 공화국으로, 공포의 시대로, 다시 온건한 체제로, 그리고 나폴레옹의 시대로 여러 번 모습을 바꿉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봉건제가 끝나고 귀족의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인권 선언이 발표됩니다. 자유, 평등, 박애,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실제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시대 사람들조차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감옥에서, 재판에서,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빵을 원했던 사람들, 더 나은 삶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단순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먹을 수 있는 빵, 그리고 오늘 버틸 수 있는 삶. 그렇다면 혁명은 그들에게 빵을 주었을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혼란과 전쟁 속에서 경제는 흔들렸고 물가는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어쩌면 더 고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혁명이 실패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혁명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왕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신분이 정해진 운명만은 아니라는 것,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으로, 그리고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1789년 7월 14일 아침, 빵집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루를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배고픈 하루를요. 그러나 하루가 모이면 역사가 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파리의 거리는 지금 조용합니다. 단두대는 사라졌고 바스티유도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은 광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200년 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릴까요? 어쩌면 떠올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으니까요. 역사는 멀리서 보면 위대해 보입니다. 혁명, 자유, 평등 같은 큰 단어들로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결국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화난 사람들,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역사가 됩니다. 프랑스의 혁명은 끝났지만 그 메아리는 남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빵을 원할 때, 자유를 원할 때, 바뀌기를 원할 때 그 메아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더 덧붙일 말은 많지만 오늘 밤에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움직였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역사는 계속 흐릅니다. 우리가 자든 깨어있든요.